조선의 가장 위험한 혁명은 전쟁터가 아닌 꽃이 핀 연못 옆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담장 안, 왕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 500년 동안 백성은 그 담장 밖에서 안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 공간의 절반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루 100명 사전 예약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충격적인 건 담장 안의 풍경이 아닙니다. 이 공간이 품고 있는 비밀, 건축 속에 숨겨진 단 하나의 메시지, 그것을 오늘 처음 꺼내겠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조선은 망했을까? 왜 그 훌륭한 문화가, 그 정교한 예절이, 그 깊은 철학이 끝내 나라를 지키지 못했을까? 그 답이 담장 안에 있었습니다. 창덕궁 비원. 공식 이름은 후원이지만 세상은 여전히 비원이라 부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식 문서에도 비원, The Secret Garde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밀의 정원. 그러나 이곳은 단순한 왕실의 휴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조선의 한 왕이 불가능한 것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흔적이 지금도 건물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건축의 언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알게 되는 순간 다시는 이 공간을 예전 눈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서울 종로구 북쪽 응봉산 자락이 내려앉은 곳, 창덕궁 정문인 돈화문을 지나 한참을 걸으면 나타나는 담장이 있습니다. 그 담장 너머가 비원입니다. 면적은 약 13만 5,200평,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크기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 넓이의 숲이 500년째 살아 있습니다. 처음 조성된 것은 1405년 태종이 창덕궁을 지으면서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선 왕조실록에 이 공간의 이름이 4가지로 등장합니다. 후원, 뒤에 있는 정원, 북원, 북쪽의 정원, 금원, 금지된 정원, 그리고 비원, 비밀의 정원. 그런데 이 4가지 이름 중 가장 많이 쓰인 것은 비원이 아닙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은 후원입니다. 그럼 비원은 어디서 나온 이름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이름이 일제강점기에 정착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선 총독부가 이 공간을 낮춰 부르기 위해 비밀스럽다는 뉘앙스의 비원으로 굳혀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름이 오히려 이 공간의 신비감을 더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 공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그 일이 어떻게 건축 속에 새겨졌는지, 그것을 보면 왜 이 담장이 500년 동안 닫혀 있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7년 12월 4일 이탈리아 나폴리 제21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그 자리에서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중국의 자금성이 있고 일본의 니코 도쇼구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거대한 궁궐들이 즐비한 세계유산 목록에서 왜 창덕궁이 선택되었을까요? 유네스코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아시아 궁전 건축사에 있어 비정형적 조형미를 간직한 대표적 궁구로 주변 자연 환경과의 완벽한 조화와 배치가 탁월하다. 비정형적 조형미, 이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경복궁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문에서 정전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대칭 구조, 권위와 위엄을 공간으로 표현한 건축입니다. 그런데 창덕궁은 다릅니다. 응봉산 산자락에 생긴 모양 그대로 건물을 배치했습니다. 직선이 없습니다. 대칭이 없습니다. 산이 꺾이면 길이 꺾이고, 물이 고이면 연못이 생기고, 나무가 서면 그 옆에 정자가 앉습니다. 인간의 건축이 자연에 양보한 궁궐, 그것이 창덕궁입니다. 그런데 이 비원 안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의 이름은 주암루, 그리고 그 건물이 서 있는 연못의 이름은 부용지. 이 두 공간의 관계 속에 이 모든 이야기에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용지, 이름을 풀면 영곶 연못입니다. 가로 34.5m, 세로 29.4m의 직사각형 연못, 그 한가운데 직경 9m의 둥근 섬이 하나 떠 있습니다. 네모난 연못, 그 안에 동그란 섬, 이것은 그냥 아름다운 조경이 아닙니다.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 우주론을 연못 하나로 구현한 겁니다. 직경 9m의 섬이 하늘을, 네모난 연못이 땅을 상징합니다. 지금 시대에 이 연못을 보는 사람들은 그냥 예쁜 연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계한 사람은 우주의 구조를 정원에 새기고 싶었던 겁니다. 연못의 남쪽 모서리에는 잉거 한 마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물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 이것도 그냥 장식이 아닙니다. 조선의 건축가들은 이 잉거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물은 왕, 물고기는 신하, 왕과 신하의 관계를 잉거 한 마리에 새긴 겁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없듯 왕을 떠난 신하도 존재할 수 없다. 건물 하나, 조각 하나에 철학을 새기는 사람들이 만든 공간. 그 연못 북쪽 언덕 높은 곳에 주합루가 서 있습니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한 바로 그 해, 그는 왕이 되자마자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름은 주합루, 우주를 담은 누각. 1층의 이름은 규장각, 왕실 도서관으로 시작했지만 정조는 이곳을 전혀 다른 기관으로 바꿔버립니다. 학술과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국왕직속의 개혁기관, 그리고 그곳에 불러들인 사람들이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서희수.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얼입니다. 적자가 아닌 첩의 아들, 조선의 신분제도에서 관직에 오를 수 없었던 사람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태어남의 잘못으로 평생 문 밖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 정조는 그들을 주합루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검서관의 서얼을 임명하는 것은 기존 사회의 반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주에서 문명은 높으나 관직 진출이 불가능했던 서얼을 등용하여 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했던 정조의 의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담장 밖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왕의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 비원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담장 안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대신들이 반발했습니다. 신분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합루 2층에서 정약용이 책을 읽었습니다. 박제가가 글을 썼습니다. 이덕무가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이 공간의 이름이 왜 우주를 담은 누각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정조가 담고자 한 우주는 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세계.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합루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합루 앞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어수문, 물과 물고기의 문. 이 문에는 2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가운데 문, 작고 소박한 옆문. 가운데 문은 왕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옆문은 신하가 드나드는 문입니다. 문이 크기부터 다릅니다. 신분의 차이를 건축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이 이름은 왜 물고기와 물의 문일까요?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이 이름은 왕을 물에, 신하를 물고기에 비유하여 군신의 융화적 관계를 함축한 것입니다. 지배와 복종이 아닌 융화, 담장 밖 백성의 아들들을 담장 안으로 부르면서 그 들어오는 문이 이름을 융화로 지은 왕. 이 공간의 철학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느껴지기 시작하십니까? 그러나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설계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다음 막에서 밝히겠습니다. 다시 부용지로 내려옵니다. 연못계, 부용정이 서 있습니다. 평면이 십수자 모양입니다. 2 기둥이 연못 물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이 물의 발을 담그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설계가 아닙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부용지는 천원지방의 조형원리에 따라 조성한 대표적 연못이며 부용정은 연못에 인접하여 자연의 선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풍류를 통해 수양을 하는 한국 정자건축의 대표적 작품입니다. 물속에 발을 담근 건물, 하늘을 품은 연못, 우주를 담은 누각. 이 공간 전체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 문장을 해독한 순간 오프닝에서 제가 말한 것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조선의 가장 위험한 혁명은 꽃이 핀 연못 옆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조는 이 공간에서 조선을 바꾸려 했습니다.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사람을 쓰는 나라, 왕과 신하가
지배와 복종이 아닌 융화로 이어진 나라, 자연을 정복하지 않고 그 안에 스며드는 건축, 그 모든 꿈이 연못 하나, 문 하나, 건물 하나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1800년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49, 독살 의혹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개혁은 미완으로 끝났습니다. 주합루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어수문은 지금도 서 있습니다. 부용지 연못의 인거 조각도 여전히 물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주합루에 불러들였던 서울 출신 학자들은 다시 담장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담장 안에서 우주를 꿈꾸던 사람들이 다시 담장 밖에 사람이 된 겁니다. 그날 밤 주합루는 얼마나 조용했을까요? 연못의 물은 여전히 고요했겠지만 그 물에 발을 담그고 있던 건물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듯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났습니다. 비원의 담장이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열린 건 1983년의 일입니다. 지금은 하루 100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직도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담장 안을 걸을 때 연못가의 부용정 기둥이 물에 닿은 것을 볼 때, 어수문의 작은 연문과 큰 가운데 문을 볼 때 이것이 건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은 언어라는 것도 정조는 말이 아닌 공간으로 말했습니다. 신분을 넘어라, 자연과 함께 서라, 왕도 물이고 신하도 물고기다. 서로 없으면 살 수 없다. 그 말이 지금도 담장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였습니다. 오프닝에서 이 혁명이 꽃이 핀 연못 옆에서 시작되었다고 한 것이 혁명은 총이나 칼로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간을 만들어 사람을 불러들이고 문 하나에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도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조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지금도 서울 한복판에 살아 있습니다. 1997년 유네스코가 이 궁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선택한 이유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리십니까? 단순히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비정형적 조형미, 자연과의 완벽한 조화. 이것은 미학의 언어지만 그 뒤에는 정치의 언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지 않은 건축, 신분을 넘으려 한 왕, 그 꿈이 새겨진 공간, 그것이 창덕궁 비원입니다. 후원의 160여 종 나무들 중에는 지금도 수령 300년이 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정조가 주합루를 쓰던 그 시절부터 그 자리에 서 있던 나무들입니다. 그 나무들은 보았을 겁니다. 서울 출신의 학자들이 담장 안으로 처음 걸어 들어오던 날을, 정조가 어수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하던 날을, 그리고 그 모든 꿈이 멈춰버린 날을 나무들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300년째 창덕궁 비원은 담장 안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담장 안에 새겨진 메시지는 담장 밖의 이야기입니다. 자연 앞에서 겸손할 것, 사람을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볼 것, 왕도 물이고 신하도 물고기라는 것. 600년 전 조선의 한 왕이 돌에 새겨놓은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 주변에서 담장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능력은 있는데 기회가 없는 사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 정조가 주합루에서 했던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한 번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에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비원에서는 누군가가 담장 안으로 발을 들이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장을 열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조는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이름을 융화라고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K 스토리텔링 채널이었습니다.